매주 월요일은요,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코너인데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 구현모 대표에 대한 이야기 네. 여러 차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연임에 도전을 했는데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후보 네. 사퇴를요. 이 배경부터 저희가 좀 오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후보 사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는 연임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가 국민연금이 갑자기 반대를 해서 그러면 내가 그래 도전하겠다, 주주총까지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그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표면적인 이야기는 뭐 여러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정부의 그 아직 KT라는 기업이 네. 여전히 뭐 인식 속에는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 진흙탕 싸움에 더 이상 참여하기는 싫다. 이런 의지를 길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연금도 지금 KT 지분의 10% 갖고 일대 네. 주주 아닙니까? 네. 이거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건데 네. 이게 지난 11월이죠. 11월에 이제 차기 대표 연임을 하겠다 이렇게 고영 네. 대표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네. 했는데 예. 타임라인 순으로 좀 이렇게 전개 과정 좀 살펴주시죠. 구현모 대표의 경우에는 그 역대 KT 대표들 중에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아마 거의 첫 번째의 순수 전문 경영인 출신이다. 이전에 황창규 대표였고 예, 예. 이전에 이석채 대표였고 예. 보시면 KT라는 조직이 대부분 정부 낙하산으로 많이 왔는데 사실 구현모 대표가 2020년 3월에 연임 취임할 때 네. 당시에 그 첫 번째 전문 경영인 출신, 내부 출신 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예. 연임 의사를 밝혔죠. 왜냐하면 2년밖에 사실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체질 개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도 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예. KT의 변신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12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그 심사에서 이미 그 복수보도 그 연임을 확정을 해서 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발표를 한 지 12월 13일 날 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연임 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예. 네. 사내에서. 그런데 단 3시간 만에 국민연금에서 안 된다. 우리는 반대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국민연금은요. 역대 보시면 아주 민감한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건도 네. 있고 그다음에 한진칼 건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건이 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민감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경영권이나 CEO 인사에 대해서 한 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례적인 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반대했다는 건 더 이례적입니다. 네. 그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런 시점도 되게 이례적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반대를 했고요. 국민연금에서. 그리고 그 12월 26일 날 구대표 확정을 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바로 1월 2일 날 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예. 신년 재계 인사 간담회 예,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 여기에 두 사람이 빠집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KT 구현모 대표가 빠지고 네. 포스코 회장도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1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튜디오시 코드를 언급해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굉장히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소유와 그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는 딱 국내에 3대 그룹 안에 포스코하고 KT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 두 곳을 찍어서 하는 얘기예요. 농협. 그렇죠. 농협이 이미 바뀌었죠. 네. 낙하산 인사로. 예. 지금 포스코 KT 남았는데 그다음 KT 이래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회에서 공개 경쟁 방식으로 대표설 신임을 재추진하는데 무려 34명이
지원을 합니다. 아, 예. 네, 이게 지금 그 히스토리가 간략한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연임 도전에서 사퇴까지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차기 대표 경선이 또 주목이 되는데 어떤 후보들이 지금 좀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이게 재밌는데 네. 이제 KT 그 대표이사 후보 경쟁에 34명이 도전했다는 것도 굉장히 코미디고 제가 볼 때 역대 없었거든요. 예. 그 이유도 이제 규정상 뭐 사내 후보, 사회 후보 이렇게 정하는데 사내 후보는 그냥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후보를 다 올린 거예요. 아, 그래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부사장급 이상은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냥 명단 다 올려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회 후보로 오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 절반 가량이 일단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거나 여권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네. 사회 후보가 그 총 18명이고 네. 사내 후보가 15명으로 해서 이제 16명 그 구현모 대표까지 포함해서 네네. 16명으로 해서 네네. 34명인데 구현모 네. 빠지고 대표 빠지고 33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보면 18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과반 이상이 사실은 그 친여 성향이고 그 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 본 분들은 김성태 같은 분들이에요. 김성태 전 의원. 예.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자녀 입시 비리로 이미 징계를 먹은 분인데 그 스스로 입시 비리 그 입사 비리에 연루된 분이 예. 그 입사 비리에 연루된 기업의 대표이사의 후보로 신청을 한다는 게 네. 이건 정말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 김종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은 이 정도 인원이 후보로 올라왔다는 거는 덜러리를 서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낙점을 해놓고 복수의 낙점을 해놓고 예. 그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복수 낙점을 해놓고 나머지는 덜러리를 서라. 이 메시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후보군 중에서 숏리스트가 이제 꾸려질 거고 그 중에서 네. 한 명이 낙점이 될 텐데 네. 누가 제일 이렇게 보이는 걸로 화마평이 돌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하고 네. 윤종록 전 차관이 사실은 복수의 후보로 이루어졌는데 네. 네. 왜냐하면 윤종록 전 미래부 창조부 차관 그 네. 차관은 이제 KT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창조과학부니까 예. 통신 쪽도 연관성이 있고 해서 후보 올라왔고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네. 이쪽 그 고문을 하셨죠. 통신업 부분. 네, 굉장히 고문을 하셔서 예.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일부 언론에서 단독으로 떤 기사를 보면 네.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후보다라고 일단 언론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많은 인사를 보면 예. MB 라인, 예. MB 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유효한 건 보시면 네. 행시 출신이시고 네. 94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일단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재경부 차관을 하세요. 네. 그리고 2003년도에 산자부 그 장관을 하고 그리고 그 MB 그 이명박 대통령과 인가를 가지는 건 2007년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부위원장을 합니다. 네. 인수위원을 하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 비서관을 정책실장을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18대, 19대 하시고 요번에 20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분이 1946년생이세요. 네. 굉장히 많죠. 한국 나이로 네. 77세. 근데 이제 그 이분이 뭐 CEO 대표 자리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예. 최근에 KT의 변화를 보면 이 변화에 적합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가질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은 KT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늘 있어 왔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KT가 민영화된 게 2002년도거든요. 예. 월드컵 때 이제 민영화됩니다. 예, 민영화되고 나서 민영화됐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일반 사기업이 된 거죠. 네, 네. 주식회사가 된 거죠. 주주들이 주인이 된 회사 되니까. 근데 그런데도 한 20여 년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굉장히 관치 논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기업이 아직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민영화 이후에 이제 이용경 그 회장, 남중수, 네. 이석채 회장, 황창규 회장까지 사실은 정권 라인이었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전문 경영에서는 처음으로 구윤모 대표가 되신 거죠. 네네. 사실은 이제 지배 구조가 굉장히 투명하게 가겠구나라고 이제 있었는데 네네. 이 중에서도 연임을 성공한 분은 황창규 회장이 유일해요. 음. 그래서 구현모 대표가 그 이전까지는 KT가 다 회장이셨죠. 예. 황창규 회장, 이석채 회장, 구현모 대표는 스스로를 사장 대표자로만 하고 직함도 바꾸지 않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20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네. 전문 경영 체제를 이미 바꿔놨는데 다시 과거로 역행하게 된 거죠. 네, 굉장히 그래서 그 노조 쪽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이제 KT의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수정돼야 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디지코 플랫폼 전략과 그 컨텐츠 전략과 합쳐서 플랫폼 기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거도 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들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려 사항이긴 할 거예요, 그죠? 그 디지코 전략이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우리 통신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통신 3사가 SK, KT, LG, U+. 이거 네. 정부에서 뭐 사통신사도 뭐 예. 개방을 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어쨌든 3사의 실적을 보면 KT가 제일 낫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LG U+도 영업이익률은 뭐 KT 뭐 근데 제가 볼 때 변신 역량은 KT 가장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신사 그러면 기존에 뭐 스마트폰 이걸로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네네. 예. 이미 그 스마트폰이나 5G 통신사로 돈을 버는 건 이미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네. 그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한계에 부딪혀서 포화 상태니까. 포화 상태라서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그 미래 성장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네. KT는 이 변신을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일단 B2C에서 B2B로 가보자. 이게 디지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B2C의 매출을 60% 이하로 낮추자. 그러니까 B2B를 그 40% 높이자. 우리가 아마존이 B2C 기업 같지만 사실 B2B 기업이 강하거든요. 예, 클라우드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KT가 그쪽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챗GPT나 AI 이런 사업에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KT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B2B로 굉장히 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B2C 중에서도 B2C 내의 60% 매출에서 통신 매출을 한 70% 낮추고 B2C 내에서도 이 미디어 플랫폼 쪽을 높이는 전략도 꾀했어요. 사실은 그쪽에서 굉장히 그 4개 부분 중에서 그 매출 성장률을 보면 이 미디어 플랫폼이나 이쪽이 성장률 15% 이상 제일 높아요. 그렇군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변신을 잘한 거죠. 네. 그리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게 해서 KT의 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구현모 대표 때. 네. 저는 이번 CEO가 많이 바뀐다면 안타까운 게 지금 변신을 잘하고 이런 잘 가고 있는 KT를 다시 과거로 복귀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구현모 대표 사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예, 예. 2월 들어서 많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주주들은 알거든요. 예. KT의 성장 잠재력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지난번에 그 챗GPT가 굉장히 유행할 때 네. 국내의 챗GPT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따졌을 때 카카오, 네이버도 되지만 사실은 KT도 굉장히 강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에 관련된 AI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변신하고 있는 KT의 수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지금 뭐 이미 KT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런 걸 반영해서 네. 작년 실적을 보면 그 구현모 대표가 재임했던 요 실적이 2021년도에 보면
매출 23조 9천억에 영업이익 1조 6천억을 했고요. 작년 실적을 지금 잠정이긴 하지만 25조 6천억에 영업이익 1조 7천억을 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성장률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CEO라는 자리는 대표자 자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적으로 그렇죠. 대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주가와 실적으로 대변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국민연금이 느닷없이 스튜디오 코드를 꺼낸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스튜디오 코드를 꺼낸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네. 절차도 굉장히 투명했고 네. 명분도 명확하고 하고 네. 실적도 뒷받침된 이 상황에서 그런 걸 끄는 게 굉장히 넌센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자, 그러면은 과거 사례에 뭐 빗대어 봤을 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구현모 대표가 사임한 직후에 주가가 4% 떨어졌어요. 네. 만약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지금의 디지코 전략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저는 뭐 주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실적이나. 근데 만약에 네.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통신사들의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 두 가지를 옥죄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를 강제로 낮추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통신요금을 느닷없이 통신요금을 낮추자는 이야기예요. 통신요금을. 그러면서 제4통신사를 지금 정쟁이 들여서 네. 매기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좀 전략이 짜여 있는데 예. 근데 이거는 정말 통신사를 잘못 알고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통신사는 통신요금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계속 그 4차 산업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는 전략으로 갔는데 새로운 경영진이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잘 읽어내고 그쪽으로 간다면 뭐 주가는 크게 흔들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전에 그 자신이 장관 시절에 그런 마인드로 이 통신사를 운영한다면 전혀 다른 효과 이제 결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주들은 아마 매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예. 자, KT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또 핫이시죠. 매일매일 새 이슈가 나오는 SM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네. SM이 3월 말이면 이제 주총이 다가왔잖아요. 한 달 앞으로 네. 다가왔는데 하이브 쪽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승환 전 총괄 네. 쪽으로 라인하고 SM 현재 경영진 네. 이게 이제 카카오하고 온라인 파트너스 연합인데 네. 이 사진 명단을 공개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이버 쪽에서는 이미 한 2, 3주 전에 공개를 했고요. 예. 공개를 했고 이에 대응해서 SM엔터 쪽에서 우리도 이제 주주총회를 해야 되니까 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사내이사의 세 분이 각각 3명을 추천했는데 SM 쪽은 그 장철혁 SM 최고 CFO입니다. 현 CFO예요. 네. 이분의 그 이성수 대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뭐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같이 나온 분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그 장철혁 CFO인데 이분이 아마 대표이사로 지금 추천을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김지원 SM 마케팅 센터장은 홍보, 마케팅 총괄합니다. 그리고 최정민 SM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장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데 김지원과 최정민은 내부 출신들이에요. 20년 네. 이상 입사를 해서 출신들이고 반면에 상대편 하이버 쪽에 보시면 정진수 하이버 CLO가 대표이사로 앉혔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 이재상 하이버 아메리카 대표는 저분은 뭐 그 미국 쪽의 글로벌 전략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정민 SM 글로벌하고 맞대기를 할 수 있는 분이고 네. 근데 저게 이제 재밌는 분은 정진수 CLO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버에서 그 제안한 예. 저분은 김현장 출신입니다. 법조인입니까? 법전 출신입니다. 법대를 나오시고 법전 출신이고 그 당시에 그 넥슨의 기념권 분쟁이 있을 때 예. 그 하이버의 박지원 대표하고 경쟁을 했던 사람인데 네. 그때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거꾸로 이분을 하이버에서 스카웃을 해와요. CLO로. 네. 네. 스카웃을 해오고 경영권 분쟁 이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대표이사 자리로 사내사를 드린 것 같고 SM엔터에서 임명한 정철혁 CFO의 경우에는 네. 이제 내부 다지기에 방점이 찍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명단을 보시면 사내이사 세 분의 명단을 보시면 네. 밑에 두 분의 역할, 그러니까
그 이재상과 이진아의 역할, 그다음에 김지훈과 최정미 역할은 같은 역할인데 네. 뭐 마케팅이나 그 글로벌 마케팅, 뭐 글로벌 총괄 같은 역할인데 예. 그 CEO 후보로 올라온 이 두 분을 보면 SM에서 추천한 분은 CF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새는 돈 다 막겠다. 내부 다지겠다. 네. 뭐 지금까지 뭐 라이커 기획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라든지 예. 이런 거 다 막아서 내부 다지기를 해서 주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네. 반면에 정진수 CLO를 추천한 하이브의 의미는 이분이 경영권 분쟁과 법조 출신란 말이에요. 시분 출신이고 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이사 후보들을 보면 이제 SM에서 추천한 분은 김규식, 김태희, 문정민, 안정환, 이승민, 조성모인데 이분들은 뭐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김규식 그 기업 가버넌스 회장, 포럼 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지금까지 계속 기업 투명성을 주창해 오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SM엔트가 기업 투명성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혁신해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법무부인이라든지 문정민 교수라든지 이분들도 대부분 그쪽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하이브 쪽의 사회사를 보면 김남규 그 강원 대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쪽 기념권 분쟁 이쪽이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뭐 ESG 이쪽으로 해서 남자는 구성 맞추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또 눈여겨볼 게 기타 비상무이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SM 쪽에서는 원래는 이창환 얼라이먼트 대표만 기타 비상무이사로만 올렸는데 한 사람을 더 올렸어요. 누구냐? 카카오의 장윤정 카카오 엔터 글로벌 전략 부사장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되게 중요한 게 저 장윤중 저 카카오 엔터 글로벌 전략 부사장이 이번에 사우디에서 1조 1,000억을 유치해온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 1조 1,000억을 유치해 올 때 네. 그 사업 보고서의 공시 내용을 보면 5,980억인가 5,600억 가까이는 인수에 쓰겠다라고 공시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걸 이분이 넣으셨고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자, 기타 비상무이사의 장윤중 카카오 엔터 글로벌 전략 부사장을 앉혔다는 이야기는 카카오가 SM 엔터의 인수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나온 결과니까. 반면에 하이버에는 그 박비영욱 그 BIG 파트너스 대표 파트너인데 여기 BIG가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이 하이버의 인수에 BIG 파트에 돈이 들어간지 안 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네. 여차하면 그쪽에 자금리력도 끌어오겠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그 기자들이 BIG 파트너스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 건 없다. 개인적인 인연이다라고만 답을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제 명단에 가장 유명한 분 하이브 쪽에 제일 유명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여자. 민희진 아, 그렇죠. 그 민희진 뭐 언론에서 처음에부터 민희진 뭐 대표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네. 뭐 그래서 유진스도 만들고 뭐 네네. 그 SM 출신이고 네. 했는데 아마 그 SM 내부 조직원들의 반발을 오히려 의식해서 네, 왜냐하면 지금 SM 엔터의 내부 조직원들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한 80% 가까이가 지금 하이브 인수를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도가 있어서 예. 언론에 계속 거론되던 민희진 그 대표는 의적으로 빠진 것 같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그 정진수 CLO를 세워서 일단 로펌 쪽에 이런 의도를 굉장히 균형권 분쟁 이쪽으로 오히려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면 이 전쟁을 앞두고 수장들을 쫙 전열 정비해서 이제 네. 맞붙을 준비가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듭니다. 맞붙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SM엔트에서 저 이 사진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저 이 사진 두 팀을 놓고 네. 이제 주주들이 투표를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또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카카오에서도 주주총회를 하는데 네. 여기 사내 이사 후보에 SM 인수를 주도한 대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마찬가지로 아까 그 기타 비상무이사로 들어왔던 분도 똑같이 배재현 총괄 사내이사거든요. 네네. 이분도 지금 그 돈 끌어올 때 핵심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그 배재현 총괄 사내이사 후보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결전을 치러보자. 예. 카카오는 분명히 SM엔터 인수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군요. 우리는 일전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예. 예. 김범수 의장의 의도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한 사람을 보내고 네. 배재현 총괄 사내이사를 SMN 투자 그 엔터 추진한 분이니까 담당자니까 이 두 사람이 추진한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전면에 배치했다는 거는 하이브와 일전을 치러보겠다. 그렇죠. 근데 그 조주총회 안건에는 정작 이 SM 인수와 관련된 사안이 상정되진 않았다고. 카카오에서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왜 어떻게? 그건 지금 봐야 올릴 됩니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3월 2일 날 가처분 신청이 나거든요. 가처분 결과 나거든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아. 가처분 총괄하는데 네네. 그 가처분의 핵심 사안이 뭐냐면 예. 제3자 배정 유상 정자를 할 때 네. 적대적 M&A의 의지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가처분에서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서는 이 사진을 이렇게 내세울지라도 예.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SM엔트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비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거.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렇죠.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3월 2일 가처분이 나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진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알지. 저 정도 인물을 내세웠다는 거는 의지가 있다.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예.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맞습니다. 뭐 짧게만 좀 여쭤보면은 이 카카오의 의지가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지금 보인다는 거는 네. 말씀해 주셔서 알 것 같은데 카카오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SM을 인수하려고 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번 SM엔트의 경영권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SM엔트 이수만과 뭐 하이브의 이런 대결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싸움입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좀. 네. 예. 왜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두 기업의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미 성장주가 아니라 기술주로 가버렸어요. 네. 왜 기술주냐? 전체 매출액 대부분이 광고와 커머스밖에 없어요. 네. 그는 기술주밖에 안 되거든요. 컨텐츠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그렇다면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글로벌 진출의 가장 확실한 보정 수표는 K 컨텐츠예요.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K 컨텐츠로 네이버는 하이버와 YG 그러니까 그를 인하군을 만들어서 지금 네. 진출 중에 있고요. 네. 카카오는 이미 뒤졌죠. 네. 그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가고 싶지만 사실 카카오 엔터는 컨텐츠가 너무 약해요. 음. 근데 글로벌로 충분히 경험이 있는 SM 엔터가 절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M 엔터의 K 컨텐츠를 실른다면 네. 카카오가 주고자 하는 글로벌 그 진출에 굉장히 큰 교두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싸움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수 의장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돈을 투하하더라도 네. 지금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기각되고 음. 되고 공개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아마 13원 이상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되죠. 9만 원의 유상증자, 네. 30% 업한 게 12만 원 공개 네. 매수, 12만 원에 30%, 12, 14, 15까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이쪽 시장에서는 SM한테 14, 15 가는 거 아니냐라고 공공인 이야기를 하죠. 이 싸움이 봉제를 벌이신다면 그 네. 기점은 3월 2일 가처분 신청 결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대전을 앞두고 네. 좀 우리나라의 양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거를 놓고 이제 싸우는 격돌하는 그런 결과. 이 싸움은 가깝게는 그냥 SM엔트의 뭐 이수만 총괄의 개인 어떤 뭐 개인적 분쟁 같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과 K 컨텐츠의 전체 산업 지형이 바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네.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대표님 말씀 듣고 하니까 이게 이 전쟁의 의미, 전체적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